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있는 빠치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제어공학 핵심 필수 단답 34가지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34가지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34가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시리즈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어공학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계산 문제와 단답 문제, 여기서 단답 문제라 함은 텍스트 문제와 단순 공식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 단답 문제들을 10개년 분석해보니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 그것을 저는 빈출 문제라고 정의를 했고, 그 핵심 빈출 단답 문제를 34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곳에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아주 정성스럽게 눌러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제어공학 공부하시면서 어떤 부스터 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빈출되고 있는 단답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빈출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험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계속 언급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 제어공학은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단순 계산과 단답 텍스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4가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 문제, 여기서 텍스트 문제,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3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4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60가지, 70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4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개요라는 게 나오는데, 아니,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아마 이론서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회차에 한 번쯤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게다가 지금 CBT 시험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회차에 반드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텍스트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그죠? 근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기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에어컨. 자, 에어컨이라는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값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온도값이 되겠죠. 나 이 실내 온도를 한 20도로 낮추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제어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은 방이 되겠죠. 방. 이 친구는 어떤 실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그리고 이 목표값은 몇 도로 온도를 낮춰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에어컨이라는 시스템이 안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여기서 온도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20도로 해주십시오. 자, 20도씨 해주세요. 그러면 기준 입력 요소라는 이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더니 처음에 만나는 친구가 누구예요? 기준 입력 요소라는 애가 있다. 그럼 기준 입력 요소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20도라는 걸 에어컨이라는 장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20도씨라는 것을 에어컨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변환해주는 요소구나. 거기서 나오는 출력을 기준 입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면 이미 단답 문제 한두 문제 가져가는 거예요. 기준 입력 요소에 대해서 알았고, 목표값에 대해서 알았고, 제어 대상이 뭔지 알았고, 끝났죠. 자, 다시 20도를 집어넣어서 에어컨이 못 알아들으니까 기준 입력 요소가 20도라는 것이 에어컨이 알아들을 만큼 변환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출력으로 기준 입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여기 비교부가 살짝 있다, 그죠? 이 비교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이따 봤는데 피드백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따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동작 신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비교를 한 다음에 나오는 출력이 동작 신호예요. 동작 신호. 그래서 여기 여러분 비교부, 이렇게 비교부 있죠. 여기서 나중에 피드백하고 기준 입력하고 서로 빼기를 한 다음에 출력을 시킬 거예요. 그게 동작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 신호가 어디를 들어가냐? 바로 제어 요소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이 제어 요소는 특이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절부와
조작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조절부와 조작부는 에어컨이라는 장치 안에 어떤 제어 요소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제어 요소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제어 요소 파트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각각 조절부와 조작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제어 요소의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절부와 조작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조절부는 뭐 하는 거냐? 20도씨가 어쨌든 요 피드백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조절부에서 야, 20도씨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출력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 비교부에서 했더니 현재 한 3도 정도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3도 정도 더 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조작부한테 넘깁니다. 그럼 조작부는 그러면 내가 3도만큼 내릴 수 있는 어떤 출력을 내보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다시 이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값이 들어와요. 20도씨 맞출 겁니다. 에어컨 삑 눌렀어요. 기준 입력 요소에서 20도씨에 대한 것을 변환합니다. 에어컨이 알아들을 만한 입력으로 그걸 기준 입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교부 거쳐서 나온 신호가 동작 신호고 들어왔더니 조절부에서 뭐가 들어왔냐? 야, 20도 되려면 우리 3도씨 더 내려야 된대. 그러면 야, 조작부야, 너 3도씨 더 내릴 수 있는 출력 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조작부는 그거 내 전문이지 하면서 3도씨를 내릴 만한 출력 값을 여기서 내뱉는 겁니다. 그 내뱉는 값을 바로 조작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량이 되는 거예요. 이 조작량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제어 요소의 구성 요소 무엇이냐? 조작부에서 나오는 출력 값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요. 그럼 이 조작량은 실내 온도를 3도씨 내리기 위한 어떤 출력 값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작량이라고 하고 그게 조작부에서 출력이 된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실내 제어 대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제어량은 결국엔 뭐가 된다? 온도가 되는 겁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 제어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20도씨 맞췄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20도씨가 아직 안 됐고 21도씨까지 왔다. 그럼 20도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돌려줍니다. 야, 내가 지금 비교해보니까 21도야. 그러면 여긴 계속 20도 들어오고 있고 여긴 21도 들어왔으니까 두 개의 차이는 몇 도? 1도. 그러면 1도가 조절부에 또 들어가겠죠. 동작신호로. 그럼 1도만큼 야, 조작부 너 1도만큼 출력 내보낼 수 있니? 하면서 물어봐요. 그럼 조작부는 할 수 있지 하면서 1도 내릴 만큼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폐회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어 요소의 구성 요소 무엇입니까? 조절부와 조작부. 그리고 조작부에서 나오는 출력값은 조작량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의 8, 90%의 문제는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여기 뭐 보세요. 조작량이라는 게 있죠. 조작량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출력 신호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작량은 조작부에서 나오는 출력.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 거예요. 제어 요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조작부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제어량을 볼게요. 제어량은 제어를 받는 제어기의 출력.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되는 거겠죠. 온도. 그래서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 온도가 됩니다. 기준 입력 요소는 목표값에 비례하는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 이 목표값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에어컨이 알아들을 만한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동작 신호는 20도와 21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입력과 피드백 신호의 차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 기사 처음 공부할 때 학부 시절 때 그때 뭐 제어공학인데 이런 게 나와 뭐 문제 푸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큰 코 다쳤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문제만 다시 이 내용만 잘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 몇 점 이상 5점 1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어 요소의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실제로 객관식에서 제어 요소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조절부와 뭐라고요? 조작부. 제어 요소의 두 가지 조절부와 조작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목표값에 따른 분류.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텍스트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목표값에 의한 분류가 있고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조절부의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내용을 한 번에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을 한 번에 어떤 특정 부분을 암기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열흘을 나눠서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콘텐츠들을 계속 자투리 시간에 반복해서 음성으로도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 업데이트한 자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자료로도 보시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목표값에 의한 분류인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단 이 목표값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로 나뉘어요. 정치 제어, 추치 제어. 여러분, 추치 제어에는 어떤 목표값이 있는 겁니다. 추종 제어,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대공포, 추적 레이더 이런 것들. 그 다음 프로그램 제어,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 수 있고, 비율 제어는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를 뗄 때 연료가 투입된 만큼 그와 비례하여 어떤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비례 제어, 비율 제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 그러면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나 넣어놓고 정답이 뭘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목표값에 의한 분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추치 제어는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시로는 추종은 추적 레이더, 프로그램 제어는 엘리베이터, 비율 제어는 보일러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제어량, 어떤 양에 대한 분류예요. 양. 자, 양에 대한 분류 볼게요. 첫 번째, 서버 기구. 두 번째, 프로세스 제어. 세 번째, 자동 조정 기구. 그럼 객관식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주고 이상한 거 하나 넣을 겁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서버 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서버 기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서버 기구는 어떤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이런 위치와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게 서버 기구입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제어는 뭐냐면 밀도,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 어떤 공정에 대한 제어를 하는데 프로세스 제어를 사용하죠. 마지막 자동 조정 기구입니다. 이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들, 속도, 전위, 전류, 힘, 주파수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서버기구 제어, 다시 서버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기구 이렇게 세 가지로 가주시면 되고, 좀 더 세분화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서버 기구의 종류, 프로세스 제어의 종류, 자동 조정 기구의 종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내용은 이제 조절부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입니다. 조절부가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첫 번째 불연속 제어가 있고 연속 제어가 있어요. 불연속 제어는 온오프를 반복하는 게 불연속 제어고, 연속 제어는 어떤 비례, 적분, 미분 혹은 뭐 비례 적분, 뭐 비례 미분, 그 다음에 뭐 비례 적분 미분, PID 제어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조절부의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부의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로 올바른 것은 하면 불연속 제어, 연속 제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연속 제어 상세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연속 제어 있잖아요. 위쪽에 이거 연속 제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 문제 너무 잘 나오죠. 첫 번째 비례 제어입니다. 비례 제어. 이것은 잔류 편차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꼭 암기해주세요.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례 적분 제어, PI 제어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행이다. 잔류 편차는 제거했어요. 그런데 소극성이 길다. 어떤 응답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례 미분 제어. 이번엔 미분 제어입니다. PD 제어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소극성 개선 빨라요. 빠릅니다. 하지만 잔류 편차가 존재하네.
아이고, 뭔가 하나 개선을 하면 하나가 문제고, 이거 개선하면 저게 문제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례미분 적분, 다시 비례적분 미분 제어, PID 제어기라고도 합니다. 아유, 모르겠다. 비례적분 미분 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근성을 개선했고요. 잔류 편차 없고요. 안정도도 매우 매우 좋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PID 제어 혹시 자동 제어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비례적분 미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각각의 제어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가보겠습니다. 잔류 편차, 이걸 오프셋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오프셋이 있는 제어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비례 제어입니다. 이것도 실제 10개년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비례 제어, 잔류 편차, 존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 나중 시험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례 적분 미분 제어계의 어떤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피드백 제어계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텍스트 문제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잠깐 제가 1번으로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온도 제어 막 했다, 그죠? 그러면 갑자기 요 실 내에 누가 갑자기 아유 너무 덥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 수도 있죠. 문 열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공기가 안으로 숭숭 들어오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실내 온도는 이제 여름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워지잖아요. 그럼 더워지면 여기서 피드백을 줄 때 21도가 아니라 갑자기 더워지니까 막 24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값은 20이기 때문에 20과 24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실제로 여러분 실내에다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으면 어때요?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실내로 유입되면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죠? 만약에 문을 닫고 일정 온도 맞춰놓고 에어컨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일정 온도 도달했을 땐 에어컨이 이제 가동을 멈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란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의 어떤 신호? 그래서 외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절한 신호를 내보내면 되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제어계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값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피드백 돌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시 네 번째, 복잡해지고 값이 비싸진다. 당연히 회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복잡하겠죠. 계속 피드백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값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상태로 계속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올바른 거 하나, 둘, 셋, 4개 주고 하나 틀린 거 고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인데 여기 주어진 특성 방정식을 보고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 되는 것이고 이거 기출문제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아마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한번 맞춰보죠. 자, 일단 여기 특성 방정식을 봤을 때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4, 3, 2, 1, 0 이렇게 있는 거죠. S의 0제곱까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S의 5제곱, S의 4제곱, S의 3제곱, S의 제곱, S의 1제곱, S의 0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채워 나갈 건데 앞에를 보시면 1, 2, 2, 3, 4, 1이죠. 1, 2, 2, 3, 4, 1.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2, 2, 3, 4, 1.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루스표를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 라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를 가져옵니다. 2를 가져오고 2분의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 그럼 2, 2, 4, 1 곱하기 3은 3. 4 빼기 3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은 뭐예요? 0.5가 됩니다. 0.5.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도 채워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 친구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3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2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2를 가져오시고 2, 2, 4,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4 곱하기 2, 1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는 8, 그 다음 여기 빼기 1 곱하기 1 하니까 1. 그럼 2분의 7이 되죠? 2분의 7은 3.5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3.5로 쓸 수 있는 거예요. 3.5.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2를 데리고 오고 대각선이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없으니까 0이죠? 0 곱하기 0은 0. 다시 0 곱하기 2는 0, 0 곱하기 1도 0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0으로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좀 괜찮으신가요? 이게 좀 안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가기 조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래야 이 안에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계속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S제곱 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엔 위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위에 거 0.5 분의 대각선 이렇게 하는 거죠. 3 곱하기 0.5, 2 곱하기 3.5. 이거 계산해보면 1.5 빼기 7이 되죠. 1.5 빼기 7.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뭡니까? 1.5 빼기 이렇게 하면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1. 그럼 제가 마이너스 11만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1.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좀 지워볼게요. 여기도 0.5를 써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1 곱하기 0.5, 2 곱하기 0. 그러면 1 곱하기 0.5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0.5 계산해보면 그냥 1이 나오겠죠. 1. 그래서 이거 1입니다, 여러분. 1. 자, 여기 제가 1 적어보고 여기는 하나마나 여러분 0이 나와요. 0.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1분의 마이너스 11분의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3.5 마이너스 11 곱하고 빼기 0.5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밑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결과값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결과값이 11분의 39 나옵니다. 11분의 39.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마나 0일 텐데 왜 0이 나오냐면 이것이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분의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무조건 0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 11분의 39분의 대각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1분의 39만 남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그냥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냥 1 나와요. 1. 그러면 제가 1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1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표 1열을 보는 거예요. 1열이라 함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 구간. 자,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부호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이 왜 두 개 존재합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번 바뀌었죠? 이러면 우반면에 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여기 부호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열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우반면에 근이 두 개인 것까지 알 수 있더라. 왜? 부호가 2번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만약에 3번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반변에 근이 3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스표를 만들지 않고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모든 차수의 개수, 자 5, 4, 3, 2, 1, 0 다 있죠. 근데 만약에 5, 4까지 있는데 3이 없어요. 자, 한번 없애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고 3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 자, 이 상태면은 요거는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왜?
5, 4, 3, 2, 1, 0이 돼야 되는데 3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개수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요 앞에 부호가 다 같아야죠. 다 부호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 이거 확인했고, 모든 개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개수 요 앞에 있는 거죠. 요 앞에 값들이 다 플러스로 똑같죠. 그래서 안정하다. 그 다음에 루스표 1열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이건 지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불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니 이거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하는데 이거 이상한데 왜 세 번째에서 불안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루스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객관식 문제로 이런 특성 방정식을 주면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르면 돼요. 차수의 개수 보시고 모든 개수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지 보고, 그런데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루스표 1열의 부호가 같아야 함,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루스표 1열의 부호까지 모두 같아야 완벽하게 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안정한 시스템 같은데 막상 루스표 그려보니까 안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근의 위치에 따른 제역의 안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제가 복소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평면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실수축, 리얼축이라고 하고 여기 허수축 J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S평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S평면입니다. 여기에서 복수평면의 좌반면이 안정하다. 즉 근이 만약에 뭐 이런 데 있다. 근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근이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스템이 안정하다. 근데 근이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하다. 이것을 흔히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이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허수축에 걸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임계안정이라고 합니다. 허수축은 임계안정.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복소평면의 좌반면은 안정, 여기에 근이 위치하면 안정, 오른쪽에 위치하면 불안정, 요 허수축에 걸쳐 있으면 임계안정. 그러니까 임계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쳐 있는 친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이진 신호가 아닌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진 신호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0 아니면 1, ON 아니면 OFF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진값 맞습니다. ON/OFF 신호도 이진값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동작, 부동작. 반도체 소자는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진값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값이라는 겁니다. 0 아니면 1이 아니라 ON 아니면 OFF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전류가 0A에서 20mA까지 막 증가를 해요. 그럼 이것은 중간에 1, 2, 3, 4, 5, 6, 7, 8, 9, 10, 11 쭉쭉쭉 해서 혹은 뭐 0. 몇, 뭐 11.8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값을 어떤 자연계의 신호라고도 하고 이것을 아날로그 신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이진값의 신호가 아닌 것은 하고 아날로그 신호가 정답이 된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전달함수 R분의 C는 무엇인가? 여기 신호 흐름 선도를 쫙 봤는데 여러분 너무 반가운 문제다. 그죠? 여러분이 기출문제 푸시다가 한 번, 두 번, 아니 어쩌면 5번, 10번 이상 보셨을 그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처음 접할 때가 조금 어색할 뿐이지 한 번 풀이 방법을 익숙하게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 유형들 모두 다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유형들. 자, 일단 R이 입력, C가 출력이죠. R분의 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전달함수법이라고 해서 R분의 C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쭉 공식을 적어볼게요. 1 마이너스 시그마 L1 더하기, 제가 의미는 다 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
이렇게 들어가고 분자에는 시그마 순방향 전달함수 g에 1 플러스 루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이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 여기 시그마 L1은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에요.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 그 다음에 시그마 L2는 뭐냐면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 루프 이득의 곱이에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 루프 이득의 곱.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루프 이득의 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G가 있죠. 이것은 순방향 전달함수 경로예요. 그러니까 순방향 경로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루프는 뭐냐? 루프. 이것은 순방향과 겹치지 않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죠. 일단 분모부터 해볼게요. 분모. 여러분 일단 1-가 있죠? 그러면 1-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시그마 L1이 있는데 아까 제가 시그마 L1은 뭐라고 했죠? 서로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루프가 몇 개 있냐?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그러면 서로 여기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니까 요거 루프는 뭐예요? 그냥 C 곱하기 G죠? 그래서 C, G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B, C, D, F가 이렇게 루프 또 있죠. B, C, D, F. 그래서 서로 합이니까 플러스 B, C, D, F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분모는 끝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안 합니까? 없어요. 왜? 제가 아까 이거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 루프 이득의 곱이라 그랬죠? 근데 얘네 루프들은 어때요? 지금 서로 접촉하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돌고 있는데 얘는 요렇게 돌고 있죠. 서로 이 부분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 루프인데 이 루프가 애초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밑에는 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분자 가보겠습니다. 순방향 경로는 뭡니까? 자, R부터 C까지 순방향. 그래서 A, B, C, D, E까지 가는 거죠. 또 순방향 있습니까? 순방향 없네요. 다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순방향은 A, B, C, D, E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되고 1 플러스 요 루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순방향 이득과 겹치지 않는 루프. 근데 여러분 얘네 루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순방향과 겹치죠? 자, 다시 여기서 지우고 지금 1 플러스 여기 루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방향 경로잖아요. 근데 루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루프는 이렇게 하는데 이미 여기서 겹치고 또 다른 루프도 이렇게인데 여기서 지금 다 겹치고 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값 0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쭉 쳐주시고 마이너스가 이제 전개가 되겠죠. 1 마이너스 CG 마이너스 B, C, D, F가 될 것이고 분자는 A, B, C, D, 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 이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이러한 유형 어떻게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PDF 파일 가장 아래쪽에 제가 QR코드 하나 남겨놨죠. 그 QR코드에서 이론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론서 내용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 시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모두 무료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응용된 문제까지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제어 요소의 표준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객관식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미분 요소는 K 곱하기 S입니다. 적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S분의 K예요. 비례 요소는 그냥 K입니다. 1차 지연 요소는 1 플러스 TS분의 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미분 요소가 아닌 것은 하면서 갑자기 다른 거 막 줄 수도 있어요. 혹은 비례 요소를 고르시오 라는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4번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텍스트 문제 나오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한 K의 범위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루스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스표를 미리 그려왔는데 S세제곱, S제곱, S1, S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K,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2, K, 10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은 없으면 그냥 0, 0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여기 2를 써준 것이고, 그리고 2K, 그 다음에 10 대각선끼리 곱한 거죠. 그래서 2K 빼기 10 하니까 결국엔 약분을 거쳐서 나온 값이 뭡니까? K-5가 나오더라. 자, 그리고 여기는 2를 분모에 써주시고 대각선 서로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빼기 0이니까 그냥 0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는 K-5였죠. 그래서 K-5 했어요. 그거 분해 대각선끼리 해야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친구랑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랑 이렇게 0이랑 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0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10이 나오더라. 그래서 루스표 1열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 1열. 그러면 어때요? 1, 2, K-5, 10. 여러분, 제어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루스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루스표에서 1열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 그럼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죠. 그럼 나머진 다 플러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군데만 좀 확정이 돼야 돼요. 바로 K-5만 플러스면 돼요. 즉 양수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K-5가 뭐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될 것이고, K 값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5보다 크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이 K가 5보다 클 때 1열의 부호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안정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K 값을 막 찾으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문제들인데 막 이렇게 우리 막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요 루스표 안에서 K 값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왜냐? 1열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지? 그러면 나머진 다 플러스니까 이 친구만 플러스 조건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5를 넘기니까 K가 5보다 크면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감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암기 문제입니다. 요 감세율 지타가 1보다 크면은 이거는 과제동입니다. 1과 같으면 임계제동이고요. 0과 1 사이면 부족제동입니다. 이걸 감수의 진동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여기 지타값이 0과 똑같으면 무제동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1과 똑같을 때 임계제동, 0과 같다면 무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발산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타값이 1보다 클 때 과제동, 지타값이 1과 같을 때는 임계제동, 지타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족제동, 지타값이 무제동일 때는 0과 같을 때, 지타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발산,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상태함수로 변환했다고 합니다. 그때 벡터 AB의 값으로 적당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상태함수인데 이 각각의 벡터 값이 무슨 값을 띠느냐 물어보는 문제, 정답은 제가 여기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이게 단순 암기 문제는 아니죠.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답 유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딱 보시면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 4 있죠? 5 있죠? 그래서 4를 먼저 읽고 5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작성된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1행 2열, 그래서 여기가 1행 2열이죠. 1행 2열이 숫자가 1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1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봐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거 잠깐 지워보고 이게 5가 아니라 3이래요. 이게 4가 아니라 2래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1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문제를 전부 다 전개하지 않아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 방법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 B는 웬만하면 0과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인데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P라고 하는 것은 극점 폴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Z는 제로 포인트라고 해서 0점이 되는 겁니다. 극점 개수 빼기 0점의 개수를 한 다음에 극점을 모두 더한 거에서 0점을 모두 더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극점이라 함은 분자를 0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야 그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요. 그러면 극점은 S가 0일 때 혹은 S가 1일 때 혹은 S가 마이너스 2일 때 분모는 0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 몇 개? 두 개. 마이너스 2도 두 개. 그래서 극점은 총 5개가 되는 것이죠. 자, 0점 볼게요. 0점은 분자가 0이면 됩니다. 분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S값은 5밖에 없네요. 그러면 0점은 1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점근선의 교차점 공식 대입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교차점은 P-Z, 극점에서 0점을 빼주면 됩니다. 극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러면 5 빼기 1, 0점은 1개니까 1 해주시고 이거 분해. 여러분, 극점을 모두 더해보세요.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하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Z는 뭡니까? 5죠?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본 결과 4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점근선의 교차점은 마이너스 4분의 7인 지점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여러분의 것으로 꼭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드선도 안정도 판별인데 여러분 보드선도에서 안정도를 판별할 때는 여기 0dB이거든요. 이거 0dB, 이거 0dB, 0dB과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0dB과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어서 20번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마이너스 1과 J의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을 0부터 무한대로 증가시킬 때 궤적에 따라 안정도로 판별할 수가 있다. 뭐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J의 0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좌표가 있을 때 여기가 실수축, 리얼축이라고 하고 J 허수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J의 0인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 J의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궤적이 지나갈 거예요. 오메가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면 궤적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궤적이 요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궤적은 이 마이너스 1, 0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으면 불안정, 안쪽에 있으면 안정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위에 보드선도 넘어갔잖아요. 여기 19번, 20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요. 제가 여기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강의 재생 목록이 쭉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론 5강이 있어요. 5강에 제가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는 이거 암기하기 싫고 이해를 좀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곳으로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GS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0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직류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왜? 제가 이거 식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J 오메가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J 오메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거 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오메가 값이 뭐예요? 2 파이 F죠? 2 파이 F죠?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직류에서는 주파수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직류는요, 주파수 값이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 값 자체가 다 0이 되는구나. 다 0이 되는구나. 그럼 남는 건 뭐예요? 2분의 10이 돼서 정답은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류 이득은 5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시스템 행렬 A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상태 천이 행렬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갑자기 중간 과정이 없고 정답만 딱 제가 표기를 해놨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만이라도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유도가 필요하다, 나 이거 과정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내에 상태 천이 행렬 파트에 가시면 제가 이거 풀어놓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정답만 좀 암기하고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 암기를 하시면 요 숫자가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100%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볼게요. 근계적의 성질입니다. 근계적은요,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에 도착한다. 근계적의 개수는 0점의 개수와 극점의 개수 중 큰 수와 같다. 즉 0점이 5개고 극점이 2개다. 그러면 큰 게 5개잖아요. 그럼 5개입니다. 근계적의 개수는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 같다. 몇 차수까지 있느냐? 근계적은 실수축의 대칭입니다. 이거 가끔 뭐 허수축의 대칭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수축의 대칭입니다. 기출문제 푸실 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실수축에서 이득 K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이 이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보겠습니다. 상태 방정식이 아래와 같을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은 무엇이 되겠는가? 야,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다루지 않으면 정말 섭섭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역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si-a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s 곱하기 i가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 0, 0, 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인데 a는 이 친구죠. 여기가 b고, 그래서 a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s가 이제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렬이 이렇게 바뀌어요. s, 0, 0, 그 다음에 s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행렬 계산에 의해서 역시 s 빼기 0 하면은 그냥 s만 남겠죠. 그래서 s로 제가 작성을 해보고, 0 빼기 1은 뭡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마이너스 1, 그 다음 0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2번 붙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마지막 s 빼기 마이너스 3 하면은 s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3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fs는 a, b, c, d라고 했을 때 a, d 마이너스 bc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d, 그래서 a와 d를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b, c, 그러면 이게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c가 2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s제곱 더하기 3s, 이 친구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플러스 2. 그럼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때 1, 2, 여기는 s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1 곱하기 2는 2고,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역시 3이 잘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것이 0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s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각각 도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듯 하고 또 막상 며칠 안 풀면 잊어버리고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런 유형 같은 거 까먹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득 여유가 20dB이라고 한다면 K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득 여유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득 여유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이득 여유 GM은 20 로그 GH분의 1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 값 자체가 뭐라고 도출됐다고 합니까? 20dB로 도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 뭐만 나오면 된다? 10이 나오면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그 10은 뭐예요? 1이죠. 이게 원래는 로그 밑에 10이 숨어 있는 거예요. 10에 10 이게 1입니다. 그래서 밑과 여기 숫자가 똑같으면 서로 없어져서 1로 도출이 돼요. 즉 여기도 10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값이 10이 나오면 이것은 1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 값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20으로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값을 10으로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득 여유를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허수부, 이 친구가 J오메가잖아요. J오메가, 즉 허수부 값이 0입니다. 고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GH 값이 뭐가 됩니까? GH 값은 3분의 K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가끔 어떤 분들은 1 플러스 3을 하세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1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K가 되는 거예요. 뭐가? GH가. 그러면 여러분 GH분의 1이잖아요. GH는 3분의 K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볼게요. GH분의 1은 뭐가 되면 돼요? K분의 3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GH분의 1은 K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값이 요 값인데 결국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10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1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K는 10분의 3이라고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해보면 K는 10분의 3 즉 K값이 10분의 3일 때 이득 여유가 20dB이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으로 갑니다. Z변환의 초기값, 최종값 정리인데 F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Z는 1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Z분의 1, 그 다음에 2Z가 되는 것이고 초기값 정리는 0일 때예요. 자, 0일 때 Z는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복잡한 수식 없이 2Z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의 영역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으로 갑니다. 우리 근계적수 아까 했었잖아요. 극점과 0점의 개수 중에서 많은 거 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극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극점 몇 개입니까? 0, 0 두 개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죠. 왜냐면 여기 제곱들이 있으니까. 총 몇 개? 극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0점은 없죠. S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점은 4개, 0점은 0개. 그럼 근계적의 수는 극점과 0점 중에서 많은 것이니까 정답은 4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8번입니다. 자기유지 회로란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유지 회로는 뭐냐면 어떤 스위치를 원래 우리가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 푸시버튼이라고 해볼게요. 푸시버튼은 한번 손으로 눌렀다가 손을 떼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복귀가 되죠. 근데 복귀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코일 접점, 코일의 전원이 투입이 돼서 계속해서 접촉기가 동작을 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실기 가서, 여러분 기사 실기 가서 접할 시퀀스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릴레이, 여기가 푸시 버튼 PB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류 지금 못 흘러갑니다. 이게 A 접점이거든요. 평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접점. 그러다가 내가 손으로 이 친구를 살포시 누르면 전류가 그때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아직은 여기는 못 가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요 릴레이라고 하는 것에
전류가 이제 통하게 되고 전기가 인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릴레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접점을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석의 힘으로 여기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뭐야, 나도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네.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잡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손을 떼볼게요.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전기가 못 흘러간다고요. 그럼 여기로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에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호가 들어와 있는 이상 여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에서 손을 뗐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릴레이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위치를 한 번만 눌러도 릴레이나 접촉기가 계속 동작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회로를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셀프 홀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전기기사 혹시 실기 이제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실기 다 가실 거잖아요. 다 가실 건데 그때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이산 시스템에서의 안정도 판별인데 이 문제 역시 텍스트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좌표로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단위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단위 원은 뭐냐면 그냥 크기가 1인 거예요. 이 지름이 반지름이 1인 거.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 여기도 1.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도 여기 J, 마이너스 J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단위원인데 만약에 근이 단위원 내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바깥에 찍힌다. 그러면 불안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위원에 딱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임계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치 S평면에서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 허수축에 있으면 임계 안정,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평면상 단위원 내부면 안정, Z평면상 단위원 외부면 불안정, 이 내용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변환표입니다. 라플라스 변환표, 그 다음에 Z 변환표가 있는데 각각의 함수 델타, 그 다음에 뮤, 단위계단이죠. 그 다음에 t, 경사, 그 다음 여기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함수들을 라플라스 변환할 때 회로 이론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제어공학에서는 이제 Z 변환으로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라플라스와 그 다음에 Z 변환은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것은 암기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31번 타이머입니다. 타이머의 종류의 이제 특성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정해진 시간에 동작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순시 복귀고요. 순시 동작, 바로 전원 투입하자마자 동작을 하고 전원 없어지면 바로 복귀하는 게 순시 동작 순시 복귀. 한시 동작 한시 복귀는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을 하고 정해진 시간 후에 이제 신호가 사라져도 정해진 시간 후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시 동작, 전원을 투입하면 바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복귀할 때는 정해진 시간 후에 복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쭉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리식 간소화인데, 자, 이 내용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 적어볼게요. X, 대문자로 해볼게요. X바, Y바 더하기, X바, Y 더하기, X, Y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간소화 시키려면 여기 하나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 여기에 X바 Y를 추가할게요. 근데 이렇게 막 추가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불대수 법칙에서 A 플러스 A는 뭐예요? 그대로 A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니까 어차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니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묶기를 하면은 보다 더 수월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 뭘로 묶을 수 있어요? X 바로 묶을 수 있죠. X 바로 묶은 다음에 Y바 플러스 Y로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들 두 개 보세요. Y로 묶을 수 있죠. Y 그리고 X바 플러스 X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반드시 무슨 값입니까? 1입니다. 1이죠. 그러면
x바 플러스 y가 돼서 정답은 x바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식 간소화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조금씩 풀어보시면서 유형을 익히시면 그 안에서 결국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3번입니다. 아래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논리회로가 있고 논리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기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죠? 이거 무슨 게이트? AND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A, B가 되겠죠. 그리고 반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A, B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C, D가 있죠. AND 게이트로 들어오면 C, D가 되고 이 반전 신호로 인해서 C, D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신호가 AND 게이트를 또 만나요. 그러면 A, B 바 곱하기 C, D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 신호가 또 있으므로 Y라는 출력은 결국엔 A, B 바 곱하기 C, D 바 그 다음에 전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바가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 B 바 그리고 위에 바 하나 나눠주고 C, D 바 그리고 위에 하나 바 나눠주고 요 곱셈이 뭘로 바뀝니까? 덧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의 바, 즉 반전의 반전은 원래 상태죠. 그래서 A, B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C,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A, B 더하기 C, D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는 드모르간 정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4번 감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TS라는 전체 전달함수 그 다음에 감도 S가 나와 있습니다. 감도라 함은 공식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S는 이렇게 T분의 K dk분의 dt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k와 t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는 뭐냐면 k라는 함수가 변화할 때 t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감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선도를 보고 어떻게 정답을 이끌어내는지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 전달함수를 구해야 돼요. 이 공식은 여러분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 자, 저 공식은 암기했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전달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RS분의 CS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고 결국 전달함수 구할 때는 1 마이너스 루프 어디 있습니까? 루프가 이렇게 돌죠. GH가 되는 겁니다. GH. 근데 1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원래는 1 마이너스 GH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면 그때는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순방향 전달함수 KG, 그래서 KG를 씁니다. KG.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전체 전달함수 T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여러분 T분의 K 우리 알아요? 몰라요? 지금 T분의 K 알죠? T값은 뭡니까? 이 값이에요. 그래서 T값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고 K값은 그대로 온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DK분의 DT를 할 건데 DK분의 T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예요. 이걸 미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분 형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미분할 때 어떤 G분의 F 형태면 요걸 미분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G의 제곱, 즉 분모의 제곱에다가 분자 미분한 거에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에다가 분모 미분한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분수에서의 미분 형태예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G가 될 것이고 이 친구가 F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토대로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쭉 그어주시고 여기서 G의 제곱
1 플러스 GH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F'이래요. F를 미분. 이 친구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G만 나오죠. G 곱하기 요렇게 분모는 뭡니까? 1 플러스 GH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해주시고 F 값은 KG 이번엔 그냥 써주는 거죠. KG 그 다음에 G 프라임 여기서 분모를 미분하면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이 K 값이 없죠? 그냥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나오는 값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다 지우고 이렇게 미분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친구들 서로 똑같죠? 그럼 하나씩 약분이 되겠네요. 얘는 아예 지워질 것이고 얘는 제곱이 사라지겠죠.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값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식은 지금 번분수 형태로 인해서 여기 밑에 뭐가 숨어있다? 1이 숨어있다. 그러면 K 자, KG분의 KG분의 K의 1 플러스 GH가 될 것이고 곱하기 이 값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GH 그 다음에 분자에는 G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이 서로 되는 거예요. 여기 K 서로 약분되고 G 약분되고 1 플러스 GH 1 플러스 GH 약분됩니다. 결국에는 무슨 값? 1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이에요. 자, 여러분 어렵다 그죠? 이게 왜 어렵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엔 공식 외우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미분을 분모, 분자 형태, 분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아직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거 분수 미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정답만이라도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 공식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공식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암기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답안 암기 요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어공학 핵심 단답 암기 문제 1번부터 34번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쉬운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장 가기 전에 부담스러운 문제들을, 유형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넘어갔던 부분들은 어디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QR코드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링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4문제는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뭐 압축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콘텐츠를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곧 여러분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